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1일 서부 자바주 찌안주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02명이 숨진 것으로 다시 집계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사망자 수는 333명이었으나 현지 당국은 지역 보건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망자 수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한 결과 총 사망자 수가 602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찌안주르 지방정부 대변인은 AFP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당국의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을 보고하지 않고 매장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여 누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찌안주르 주민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즉시 매장하는데 갑작스러운 친족의 죽음에 당황해 현지 보건기관에 알리지 않고 바로 매장된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 통신도 찌안주르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602명으로 업데이트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 대변인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선 친족들이 희생자들을 호적에서 정리하고 지방 당국으로부터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찌안주르에서 발생한 규모 5.6 지진으로 대규모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자 1000명이 넘는 조사단을 꾸려 이달 초까지 수색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가옥 6만 2천여 채가 파손됐으며 73만 3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간의 무역 활동이 50% 증가하였다고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UN 컴트레이드의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인도네시아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14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6억 8,098만 달러로 양국 무역은 약 21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양국 무역량은 약 32억 6천만 달러에 도달하여 50% 이상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 수출한 주요 제품은 파뮤, 코코넛류, 대형화변 스테인리스관이었으며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주요 제품은 철, 연탄, 칼륨 등입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와 중국에 이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고려하고 있어 2023년에는 양국 간 에너지 거래량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고위급 정부 관료와 비즈니스 대표단의 양자 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14일 브뤼셀에서 아세안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유럽 지도자들은 아세안의 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해 확고하고 비판적인 공동 대응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만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라오스, 태국, 베트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비난하는 유엔 투표에 기권하였습니다.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였지만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비난 발표는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에도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유럽연합 등의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는 무분별한 관광 개발, 인구 증가 및 잘못된 물 관리 등으로 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물 부족 사태는 식량 생산은 물론 관광 산업과 발리 문화 보존 및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질 전문가들은 기존 수자원 통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발리 전체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리의 수자원은 호수, 강, 지하수 등 3가지를 주요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박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관계 시스템을 통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수로, 댐, 물터널을 통해 전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리의 전통관계 시스템, 수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통관계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리의 인구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70% 이상 증가한 430만 명이 되었으며 관광객 수도 1980년 14만 명에서 2019년 620만 명의 외국인, 1050만 명의 내국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및 관광산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한때 농사를 위한 관계시설들은 골프장과 워터파크로 바뀌었으며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줄기에도 주거공간과 관광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영국의 공립대학 웨스트미니스터의 공과대학 교수는 관광산업이 발리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표면이 50m 아래로 가라앉은 지역을 발표하며 지하수의 남용을 우려하였습니다. 한편 물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발리 북서부의 자티루이스로 이곳에는 발리에서 가장 넓은 쌀 농경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농부들은 여러 세대 동안 전통관계 시스템을 사용하였지만 관광지 개발로 인해 전통관계 시스템이 단절되어 물펌프를 이용하여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물 부족으로 최대 산모작이 가능했던 벼농사가 1년에 한 번의 수확도 어려워졌다고 농부들은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C 글라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4년 2분기에 본격적인 유리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건설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그랜드 바탕시티의 대표이사는 최근 바탕산업단지 조성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KCC 글라스의 유리 공장은 오는 2024년 2분기에 확실하게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개발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젠 산업단지가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CC 글라스는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바탕 산업단지의 49만 제곱미터 크기의 대규모 유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연간 약 43만 8천 톤의 건축용 판유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판유리 외에 자동차용 유리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착공한 뒤 발빠르게 전력, 가스 등 핵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KCC 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부자바 페칼론 간에 90메가와트 규모의 변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산업용 가스 회사인 AGII와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한편 KCC 인도네시아 공장은 KCC 글라스의 첫 해외 거점 기지입니다. KCC 글라스는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설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유리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방침이며 특히 고속 성장하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인도네시아 공장을 동남아 최대 유리 제조 거점으로 삼는다는 포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카드의 인도네시아 사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사업 승인이 떨어지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우리카드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청은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는 향후 사업 활동을 전개할 때 건전한 사업 관행을 구현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는 투투파이낸스 미얀마에 이은 우리카드의 두 번째 해외 법인입니다. 앞서 우리카드는 지난 3월 바타비아 파이낸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인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타비아 파이낸스는 1994년 설립된 할부금융사로 총자산 9,200만 달러, 임직원 1,100여 명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72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고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장비 리스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바타비아 파이낸스는 우리카드에 인수된 후 지난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명을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로 변경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이번 금융감독청 사업 승인을 계기로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현지 시장 공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카드의 국내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현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융감독청 사업 승인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사업 계획도 보다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소다라은행과의 협력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 매장량이 있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와 할마헤라에는 중국 광산 회사들이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에만 미화 3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총 142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중국 광산 회사들이 이처럼 투자액을 늘린 이유는 과거에 비해 니켈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 부품으로 떠오르며 주요 광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니켈이 80% 이상 함량되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배터리 성능도 높고 생산 원가도 저렴의 차기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터리 부품의 공급을 끈질기게 유지해왔으며 그 결과 최소 5년 동안 공급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니켈 매장량은 5% 미만이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매장량의 20%를 웃돌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량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니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관련 투자는 2020년 니켈 원석 수출 금지를 통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 니켈 관련 수출액은 30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300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 80마리도 안 남은 멸종 위기종인 자바코뿔소 2마리가 인도네시아 자연서식지에서 새끼를 낳아 개체수 증가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산림부는 최근 2마리의 자바코뿔소가 각각 새끼 자바코뿔소 1마리씩을 출산했다며 자연서식지인 자바섬 서쪽 끝 우중꿀룬 국립공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산림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작은 코뿔소 1마리가 어미 코뿔소를 쫓아 걷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관은 자바코뿔소 2마리가 늘어난 것은 자바코뿔소가 멸종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뿌리 하나인 자바코뿔소는 과거에는 인도 북동부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밀렵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우중꿀룬 국립공원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자바코뿔소의 멸종위기 등급을 가장 위험한 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중꿀룬 국립공원에는 77마리의 자바코뿔소가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